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 인사와 함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설비를 새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설비에 뭔가가 작동이 잘못되어 갖고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한 20여 분 늦어졌고, 다시 그래서 해결된 줄 알고 송출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중단해서 결국 30여 분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새해 첫 방송부터 이렇게 시간 차질을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올해 큰 얘기 많은데,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부터 이래서 조금 기분이 그런데, 우리 이것만 그럴 거고 다른 일들은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뜻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이번 시즌2의 주제 4.15 총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4월 16일까지 총선 결과를 보면서 시즌2를 마칠 겁니다. 그 시즌2를 마칠 것인데, 전부 15번에 걸쳐서 도대체 선거란 무엇인가, 이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제1회 사요나라 토착외구인데요. 첫 방송부터 왜 일본말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요나라 토착외구를 했는데 우리가 굿바이라고 영어로 하거나 잘 가라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사요나라라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즌2를 이렇게 준비했다. 시즌2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제1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부는 4.15 총선을 어떻게 치러할 것인가. 4.15 총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제3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개혁의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마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그런 부분이 클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총선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3부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홍구TV 역사통이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다, 고퀄리티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 발음이 안 좋은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송이 너무 길다. 이제 그래서 이번부터 시즌2부터는 방송 시간을 좀 단축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1시간이고, 다른 프로그램이 좀 준비될 때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다른 프로그램이 덧붙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 얘기가 말이죠, 아베의 난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아베의 난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 사요나라 전부터 이번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특히 아베가 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토착외구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이번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러야 한다는 얘기는 더 높아졌죠.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총선의 특징, 18살 청년들, 남녀 청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전 세계 234개국 중에 2012년 기준으로 216개국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었는데, 대한민국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18이면 결혼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군대 가는 것도 가능하고 운전면허 따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한데 투표만 안 됐어요. 정치만 19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돼서 한국 정치에도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유권자에서 50만 명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유권자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요. 이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도 저울의 균형이 깨지는 법입니다.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야 뭐 한 20년 남았다고 친다면 젊은이들이야 18세 청년들이야 앞으로 한 7, 80년은 너끈히 남았는데요. 우리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을 스스로의 손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8세 투표권이 쉽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삭발도 하고요. 국회 앞에서 투쟁도 하고 또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같이 선거권 인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따냈는데 이번 선거부터 이제 18세가 투표를 하게 됐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서 이게 참 모르겠다. 이제 그러고 아바타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찍으란 대로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성숙한 18세가 아닌 거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시즌2를 어떻게 기획했나 한번 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15번입니다. 전부 15번을 잡았는데 오늘 그 사요나라 그 토착외구에서는 제가 고치질 않았네요. 사요나라 토착외구에서는 촛불 항쟁의 완성과 4.15 총선 이라는 그 제목이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는 2회에서는 왜 국회는 저 모양인가? 우리가 선거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그 취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가? 1인 1표제에 어떤 함정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3회에서는 정당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찍을 정당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정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찍을 정당이 없다는 얘기는 왜 나올까요? 그래서 보수에서 진보까지 정당의 역사를 한번 그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비례대표 문제, 또 그 대표성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제목을 여의도에서 우리 목소리 내고 싶고 듣고 싶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소수자들. 적어도 소수자라 하더라도 맞아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그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검사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데 엄청나게 그 검사 출신들은 국회에 많고요. 언론인들 출신들도 많고요. 관료 출신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일반 서민들 그 장삼이사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자들. 적어도 최소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어때요? 청년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층이고 또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층이고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 사회를 유지시켜줄 청년들. 국회에 40 안 된 청년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26세 국회에 처음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현실. 도대체 왜 우리 소수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5회와 6회, 2월 6일과 13일에는 이 선거의 역사를 그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두 번에 들까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승만에서 유신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환에서 민주화 그 이후까지, 현재까지를 다루는데, 이 시기로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 따로 국회의원 선거 따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같은 시기에 같이 다뤄야 할 문제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서 이 시기별로 쪼개서 그 선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7, 8, 9, 10, 11회는 좀 주제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7회에는 선거와 언론. 항상 언론이 문제였죠. 그래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거가 아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시대, 그리고 또 가짜 뉴스도 이제 그 넘치는 시대에 그 언론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8회에서는 선거와 노동자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선거와 노동자. 자, 2인 1표제 분명하고요.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번번이 져요. 그리고 그 노동 내부에서도 또 목소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의도는 별천지죠. 여의도는 완전한 남성 우위 구역입니다. 비례대표에서만큼 이제 그 법제국으로 여남 구도로 이제 가게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건 비례대표에서만 그 반반, 남녀 절반이 그 되고 있을 뿐이지, 지역구 공천에서는 여성들이 소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 의원들 중에도 보면은 명예 남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실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약한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에서 어떻게 여성은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11회에서는 또 편가르기냐, 선거와 지역주의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12, 13, 14회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 제목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우선 4.15 총선에서는 주목 이 사람, 그래서 좀 격전이 되고 있고 관심지로 떠오른 부분들, 공천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격전지가 있을 텐데, 요거 그 얼만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또 그 이 방송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누구 그 편을 든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2일 13회차에서는 4.15 총선의 핵심 이슈 10가지, 선거가 2주일 채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의 쟁점들이 이제 보다 뚜렷이 등장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제14회는 아마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요. 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선거혁명이라거나? 선거가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선거혁명이란 말을 참 많이 쓰죠. 근데 혁명을 선거로 통해서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바꿀 수 없다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그 운명. 선거나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촛불혁명의 완수를 또다시 선거와 의회와 정당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현대 민주주의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그 앞에 13회에 걸쳐서 했었던 이야기의 총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14회에서 다루고요. 15회는 아마 그날 그 4월 16일 오후에 하게 되는데요. 예, 이날이 세월호 6주기입니다. 4.16이에요. 4.16에 우리가 어떻게 4.16 6주기를 추모할 수 있을지. 그래도 그 먼저 그 하늘로 간 그 별들에게 또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바꿔가는 중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하는 염치 없는 얘기를 하게 될지, 우리가 잘못 떨리는 마음으로 그 총선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게 전부 15회에 걸쳐서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2부.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우리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잘라서 올립니다. 잘라서 올릴 때 아예 딱 이렇게 끊어서 끊을 수 있도록 제가 3파트 또는 4파트로 나눠서 올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2부 4.15 총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선거의 계절이 왔어요.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광경 흔히 보시죠. 이때만 유권자들이 대접받습니다. 아이고, 많은 늘 국회의원이 국민의 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만, 표 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듣고 와서 하는데, 우리 하늘바라기님이 딱 올려주셨네요. 이걸 두 글자로 생쇼를 한다. 생쇼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저를 봤는데 별로 고맙지 않을 거예요. 별로 고맙지 않은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절을 합니다. 석고대죄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 보고 얼굴 보면은 알만한 사람들도 있네요. 이미 감옥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감옥 가려고 대기표 받아놓은 사람들도 있고, 또 대기표 안 받았지만 보내야 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면 안 될 사람들 우리가 잘 골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투표 절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절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번 이제 총선을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이 총선을 말이에요. 사실은 어때요? 2020년이 아니라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총선 같이 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회 사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촛불 항쟁이 촛불 혁명으로 가지 못했는가? 국회가 받쳐주질 못했는데요. 제 말이 황당한 얘기인가요? 역사적인 근거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장면 보시죠. 4월 혁명입니다. 이 경찰이 시민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한자도 쓰였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유당 혁신파에서 개헌 후에 국회를 해산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은 새 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새 국회가 될지 이제 하여튼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개헌을 하고 국회 해산을 한다. 즉 그거는 58년도에 선출된 4대 국회가 개헌을 하고 새로운 총선을 치러야 한다 하는 얘기죠. 4대 국회 어떻습니까? 임기가 1960년 4월 5월 경면은요,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어요. 딱 절반밖에 안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임기 2년이 남았고요. 자유당이 그냥 국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혁명 정신에 의해서 4월 혁명 정신이 크게 아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조차도 자유당 혁신파가 이때 자유당 혁신파가 글쎄요, 비유하자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개헌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서 그래서 총선을 치른 게 유명한 7.29 총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고요. 자유당은 소멸했고요. 혁신계가 좀 약진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민주당의 표가 쏠려서 혁신계에도 사실은 여기 신문에는 전멸 상태라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진보 정당보다 많이 얻었습니다. 의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언론에서는 전멸이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건 뭐냐면은 국회를 해산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대 국회가 새로 열렸습니다. 4월 혁명 때 새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4월 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불리죠. 자, 그럼 다음번에 6월 항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6월 항쟁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6월 항쟁이 성과를 딛고 6.29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해서 직선제 헌법을 확정했어요. 직선제 헌법하고 국민투표했더니 12대 국회 사실상 마감이라고 했습니다. 12대 국회 임기는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정당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항쟁 때문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탄핵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게 이제 탄핵이 좀 얄궂죠. 처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나 이제 이런 얘기들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될지도 모른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20대 총선 의석수거든요. 20대 총선이 2016년 4월 달에 됐습니다. 탄핵 그 얘기가 본격화되기 딱 7달 전에 총선을 치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새누리당이 123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탄핵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가결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3분의 1을 훨씬 넘겼거든요. 3분의 1선이 100명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석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탄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이탈표가 나왔던 겁니다. 이탈표가 나와서 이제 탄핵이 가능해졌는데요. 요 구도 탄핵이 불가능하지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19대 총선이죠. 20대 총선. 20대 총선.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심판당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4년 전 일입니다나 2016년 4월 달 총선을 앞두고는 어떻게들 얘기했냐면 새누리당이 개헌이 가능한 180석을 넘을지도 모른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왜? 새누리당은 보수 진영은 단일 당이었고요. 진보 개혁 진영은 당이 3개로 쪼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으로, 진보정당이 정의당으로 3개로 쪼개졌어요.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냉전 반공 국가가 지긋지긋하게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똘똘 뭉쳐도 이 보수 진영하고 맞짱을 떠서 이기기 어렵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정치평론가들의 관측이었는데, 보수는 하나고 진보는 셋으로 갈라졌으니까 아이고 선거 해보다만 하다, 그렇게 이제 낙심들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국민이 심판을 한 겁니다. 정치평론가들 예상이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변이다 했는데 아무도 6, 7개월 뒤에 박근혜 탄핵으로까지 갈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탄핵을 할 때는요, 아까 요 의석수 보십시오. 요 의석수에 보면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막상 탄핵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탄핵의 찬성이 234명. 그러니까 훨씬 넘었고, 탄핵 반대는 56명.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친박계 빼놓고는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했던 겁니다. 지금 그거 놓고서 이제 박근혜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갖고 이제 보수 통합의 주도권을 놓고서 싸우는데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이건 왜 그랬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회가 탄핵을 하고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헌법재판소에다가만 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는 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국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아젠다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어영부영. 그리고 국회는 왜? 탄핵의 주역이 됐잖아요. 사실은 4월 혁명 때나 6월 항쟁 때나 그 정신을 비춘다면은 국회를 새로 뽑았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넘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권이 잘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국회를 새로 바꿨으면은 우리가 촛불 혁명이 진짜로 되는 건데, 그러질 못하고 넘어간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촛불 항쟁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올해 4.15 총선의 중요성이 바로 이겁니다. 촛불 항쟁의 완성입니다. 미뤘던 촛불 항쟁. 우리 4월 혁명을 미연의 4월 혁명이라고 그래요.
내년이 4월 혁명 60주년입니다. 여전히 미완입니다. 6월 항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완이죠. 6월 항쟁이 제대로 됐었으면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만들어지질 못하죠. 야권이 통합이 돼서 야권이 승리했었으면 민자당 같은 정당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거였는데, 그거 이번엔 제대로 좀 마무리해야 합니다. 촛불 항쟁도 미연의 혁명으로 남겨둘까요? 우리가 촛불 항쟁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세월호 때문이죠.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이게 나라냐? 그 한을 갖고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에게 더 이상 그 미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늘로 떠나 보냈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갖고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게 촛불 항쟁입니다. 그걸 만수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먼저 간 아이들에게 볼낯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4월 15일 총선을 하고 4.16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꼭 그 4.16을 제대로 맞이해야죠.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2004년 딱 16년 전인데요. 이 총선이 4.15 총선이에요. 4.15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했어요.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습니다. 민변 출신 대통령에, 민변 출신 국정원장에, 법무장관에, 원내대표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갔던 국회의원이 30-40명이 됐는데 국가보안법 하나를 못 바꿨습니다. 이때 이 박근혜가 그때는 잘했어요. 최순실이 고치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동포의 저 청과시장에 천막당사에 한나라당 간판 걸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천막정신으로 처음으로 뭐 그렇게 돌아와서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에 딱 3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아니, 선출되는 권력을 다 민주개혁 진영에 맡겼잖아요. 대통령 살려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약해서 못하다 하니까 국회까지 새로 만들어줬는데 그때 개혁을 못했어요.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그러고서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명박 정권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그런데 2008년도 촛불 어떻습니까? 2002년도의 촛불, 2004년도의 촛불, 2008년의 촛불, 그리고 2016년의 촛불. 2002년 미선희 효순이 촛불은 그 바로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2004년 촛불은요, 바로 그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켜졌어요. 그래서 그 촛불의 열기가 총선 결과로 같습니다. 2016년 총선이 탄핵시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켰습니다. 2008년도 촛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도 촛불 기억나시죠? 이 유모차까지 나오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이명박이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꺼졌잖아요. 왜 꺼졌을까요? 촛불 갖고는 밥을 지을 수 없더라. 밥 지어 먹어야 하는데 촛불 갖고 밥을, 왜냐하면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지 밥은 선거로 짓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촛불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냐면요, 대통령 이명박 2007년 12월 달에 뽑았죠. 2008년 4월 달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어서 18대 국회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 총선 끝나고 한 달 조금 지난 다음부터 촛불을 들기 시작을 하니까 촛불은 어마어마하게 타올랐지만 거기에 힘이 안 실린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 싹 버티고 한 고비에 넘고 우리가 길바닥에서 석 달쯤을 촛불을 들고 버티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반격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반격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후퇴였다가 민주주의의 죽음이 됐죠. 2009년도. 그 엄혹한 상황을 보면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2009년 초에 선정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야 자연사였다 치지만 그로부터 넉 달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떠나가셨습니다. 2009년 참 슬픈 해였죠. 우리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세 분의 지도자가 모두 7달 사이에 그 우리 곁을 떠나버린 참 슬픈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여러분들 개혁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처음에 저도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처음에 지지율이 85%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그 지지율이 40몇 프로인가 그랬죠.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0몇 프로를 얻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서 어쨌거나 개혁을 해라. 안철수를 찍었던 분들도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가 개혁을 더 잘할 것 같아서 찍었던 것이지 개혁 자체를 반대했던 거 아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힘을 밀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개혁을 했었어야 하는데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조국 장관 사태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런 날을 꿈꿨었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뭐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그게 우리가 꾸는 꿈이었고요.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손해보지 않는 나라. 운이 나빠서 일시 실수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지 않더라도 나라에서 보장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노무현이처럼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못 사는 것도 서글픈데 학벌까지 대물림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권력과 재산, 사회적 계층이 세습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약속을 했고 노무현과 함께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 비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퍼진 말이 헬조선 흑수저예요. 헬조선 흑수저는 바로 노무현과 함께 꾸었던 우리의 꿈이 좌절된 자리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날을 만들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젊은이들 보기에 그렇지 않은 386들이 기득권이라고 그 욕을 먹게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서초동에 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 광화문에 간 사람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선거의 힘이에요. 여기 100만 200만이 모이면 뭘 합니까? 여기에 누가 1000만을 더 갖다 붙이느냐가 그게 선거인 거죠. 사이도 선거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마 우리 눈사람 만들 때 큰 눈사람을 만들려면 작은 눈덩이 그거를 만든 겁니다. 그 100만을 잘 굴려서 큰 눈덩이를 누가 만드느냐. 그럼 어떠세요? 눈사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지 않으실랍니까? 네, 우리가 큰 눈덩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4.15 총선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젊은 친구들, 특히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의 젊은 친구들 표심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이들을 우리 어느 편에 서느냐. 일단 투표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 개혁 진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보 개혁 진영이
그 젊은이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참 답답한 거죠. 지금부터 석 달, 10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100일이 채 안 남은 그 날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터미네이터 2예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 요번에 사도 나왔죠. 그거 옛날 것도 이제 다시 방송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기억나시죠? 그 악당을 빵 하고 쐈는데 악당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났는데 슉 하더니 다시 모여서 다다다다 쫓아오는데 아유 지긋지긋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수구 보수 진영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산산조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 다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다지 쫓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이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이 또 왜 중요하냐? 이거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요새 대중 강연 가면은 아직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한반도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님 말씀으로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요. 병아리도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미닭도 바깥에서 탁탁 쪼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힘에 맞아야만 병아리가 제대로 깨어나지. 이 줄탁동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에서 병아리가 혼자 애쓰다가 기운이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어미닭이 너무 일찍 깨주면은 병아리가 약해갖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딱 한반도에 그런 기운이 모여졌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준엄한 촛불의 승리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새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선 이렇게 문재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지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부딪혀 왔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험한 일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결국은 풀릴 텐데요. 바깥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고 안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 개혁의 불씨를 살리려면 4.15 총선에서 개혁 진영이 완성을 거둬야 합니다. 그래야 아베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한반도의 보수 회기, 분단된 한반도의 영속화를 막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왜 이순신 장군이 나왔을까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한 장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씀 있죠. 상유시비. 저에게 우리 함대가 많았는데 다 깨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선조임금이 걱정이 태산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 장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투표권 한 장만 제대로 행사하면은요, 이거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왜 이명박이 당선된 줄 아십니까? 이명박이 표를 많이 얻었을까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얻은 표보다 적게 얻었어요. 유권자는 한 300만 늘어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민주개혁 진영이 정권을 내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찍었던 분들이 찍어봤자 소용이 없네. 세상에 안 바뀌네 하고 투표장에 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게 또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투표권 한 장, 토착외구를 박멸하는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 이번 총선은요, 우리가 해마다 격변기였고 날마다 전환기인 그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왔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는요 4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인생,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자식들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중대한 총선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얻은 표, 특히 젊은이들, 18세 여러분들의 귀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3 아닙니까? 우리나라 입시가 왜 이렇습니까? 여태까지 정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시가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뜻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바뀌면 여러분의 생활도 바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그 2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3부 사유나라 토착일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문재인 정권이 왜 개혁에 실패했나? 여기에는 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제때 타이밍을 놓친 거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 정말 대책이 안 서는 발목 잡기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에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참 갑갑하네요.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뭐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도 분노해서 민심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또 적폐 집단 자유한국당은 그냥 해체하라. 규탄 집회도 많이 열리죠. 근데 이쪽은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삐걱하면은 가출해요. 바닥에서 서러요.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지율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민심이 많이 떠났어요. 주변에서 그 촛불에 나갔던 분들 중에서도 돌아선 분들이 많고 광화문에 나간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안 오르잖아요. 그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게 많고 민심이 그 비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 자유한국당은 이번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야당 심판이 월등하게 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그런데 누굽니까? 그 빤스 목사로 유명한 이 사람한테 이제 가서 같이 손잡고 만세 부르고 앉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복도 많으셔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 중에 야당복 하나는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복 갖고 정치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 제대로 우리가 자살골 말고 우리가 득점을 하는 그런 정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이 공수처법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쫙 서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법 통과됐잖아요. 이거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만 갖고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촛불의 어떤 뭐랄까 열기 또 촛불의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정당성.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80년대를 너무 험한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뭐 저도 늘 하고 있는 게 과거 청산 작업이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참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늘 청산, 타도 거기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 전에 이부영 전 의장하고 유시민 재단 이사장하고 이제 또 가벼운 논전이 있었습니다만 국가보안법도 우리가 폐지할 수 저도 그 당시에 뭐 유시민 이사장하고 같은 입장이고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때 밀어붙여야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는데 또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남아요. 우리가 좀 타협이 필요한 때는 타협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타협의 대상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같이 촛불을 들었던 세력하고는 좀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고 좀 적당히 손을 잡고 또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같이 갈 거 같이 가고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사실 공수처법 통과 같은 게 2017년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에 있을 때 좀 이렇게 타협적인 방안으로 나왔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나간 걸 복귀를 하자면은 또 그 한이 끝이 없는데, 하여튼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자, 이게 아까 의석수 얘기 봤죠. 그러니까 이 의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였지만 그래도 다수를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쪽이 잡았었어요. 그리고 탄핵 때는 그게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되는 거죠. 이쪽이 극히 소수로 몰리게 되는 뭐 그런 판국이었는데,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그런 판국이었는데, 이때 이 어떤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그 개혁의 연합을 끌고 가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이 좋은 시기를 놓친 게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거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죠. 합을 내면은 이제 한 42%에서 45% 선인데, 그러나, 낮은 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반전에 부진했다. 근데 후반전이 남아있다. 예. 그리고 후반전에, 충분히, 우리 제 기량만, 발휘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피렌체 식탁이라는 뭐라고 해야 할까, SNS 사이트가 있어요. 메디치 출판사라는 우리 공작, 김당 국장의 공작, 국정원 잘 다룬 프로 있죠? 영화도 됐던, 그거, 낸 곳인데,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서 온 칼럼 중에 시사인 기자인, 천관율 기자가 쓴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가 느끼고 있었던, 막연했던 거를 좀 명쾌하게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목소리 없는 유권자의 결집에 달려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서초동 100만, 광원 100만 소용없다. 거기에 1000만을 어떻게 모이게 하느냐인데, 그 중에서 각각 한 5, 600만은 이미 집토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토끼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한 4, 500만 이 목소리 없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 보수가 무너진 게요. 사실은 지난 주요한 선거의 득표율 추이를 보면 보수가 꺾이는 추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봐도 그렇고 2007년보다 하고 2012년, 2017년 보면 2017년이 확 꺾였죠.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보면 2016년도에 훨씬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었던 거죠. 바깥에는 박근혜가 하도 기세 좋게 나가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성 정치권의 안테나에는, 기성 언론의 안테나에는 잘 잡히지 않았었던, 이미 민심은 바닥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더 꺾였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자유한국당이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랄까가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대중들의 불만이 쌓이고, 더군다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확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보수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정체되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에 어떻게 1000만을 갖다 붙이느냐. 이게 이제 우리 총선의
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출렁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현상이 그거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또는 그 앞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고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죠. 그러다가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면서 안철수의 가치는 더 높아졌고 기대치는 높아졌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에서 안타깝게도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뭐 부정선거 의심이 아주 짙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은퇴했다가 다시 2016년 선거에 돌아와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러다가 제대로 못해서 사고를 일었습니다. 지금 정치판에 다시 복귀를 했지만 그 다시 바람이 일까? 뭐 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 번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안철수에 이렇게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안철수만 그랬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IMF를 거치면서 이런 표심이 보이지 않는 표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철수만이 아니죠. 정몽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몽준이 뜬 게 월드컵 때문이겠습니까? 또는 정몽준이 돈이 많아서만 떴겠습니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기존의 양당 체제에 묶이지 않은 새로운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안철수가 있었고 정몽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타고 노풍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2002년 초에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취급이나 제대로 해줬습니까? 지지율 2% 거기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노무현의 힘, 노무현이 있었고 안철수가 있었고 정몽준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에 적절한 후보만 나타나면은 새롭게 밀어주겠다라는 준비를 가진 사람들, 기성정당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정당들이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도대체 왜 한국의 정당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됐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그 우리의 과제이고, 뭐 제가 얼마나 뾰족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런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답을 찾아 나갈 겁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한국 정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왜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하나. 울타리 게임이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유리천장이 쳐져 있다. 즉 정치라는 게 고학력 상위소득자들만의 게임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이 좀 특히 심해요. 제가 진보정당 얘기할 때마다 농반 진반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진보정당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노동운동도 약했던 거예요. 전투적 노동운동 뭐 과격하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노동운동이 한국처럼 약한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이렇게 고학력 지식인 됐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비정규직들, 진짜 서민들이 오히려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더 많이 찍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지긋지긋해서 안 찍는다 하고 돌아서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죠. 왜 진보정당은 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지 못할까?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겨울에 방에 비 올 때 왜 옛날 집들 이제 요새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 경험이 없지만 옛날 단독주택 시절에는 지붕 새잖아요. 지붕 새면은 이제 대야나 뭐 그 바가지로 물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못 나서 물 떨어지는데 안 놓고 옆에다가 놓으면은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죠. 바가지에는 물이 안 끼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릇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릇이 위치를 잘못 잡고 있는데 그 지점이 도대체 뭐냐.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힐조선 흑수저란 말이 나온 것만 해도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은 거기 답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거의 30년입니다. 그런데 1987년 체제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노답. 그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찍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은 어떨까요? 이번 선거에서. 잘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분단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문제, 아직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 상황이 온다 했을 때 한국의 진보 정당이 정말 날개를 펴고 훨훨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뀌어가는 상황에 진보 정당도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 자꾸 걱정이 됩니다. 이 울타리 게임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건 그 청관율 기자 그 기사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울타리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 제시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진보 진영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여러분, 선거 때만 절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런 쪽으로 찾아갑시다. 을지로위원회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훨씬 더 절박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축군 대화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전환기 맨날 대란, 맨날 격변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 정말 중요한 전환기예요. 보수의 파탄은 명백합니다.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오르지 않아요. 지지율 오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어요. 빤스 목사 손이나 잡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이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가능성의 기대를 조금 받았었는데 계속 죽을 쏘고 있네요. 아마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걸 극복 못하는데 참 답답함입니다. 온건 보수의 탄생이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이해창,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이해창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년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진짜 대쪽 대법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분이 한나라당 가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왔었으면 한국의 자유주의 진영이 참 발전하고 과거사 정리도 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국 정치가 블랙홀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자유한국당에요. 옛날 과거에 운동권 했었던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찌그러졌잖아요. 왜 한국 정치가 이렇게 블랙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거라는 기대를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믿었던 건 실패의 경험이에요. 준비된 대통령.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해줬고요. 법무장관 나가려고
또 하셨다가 못 나간 경험이 있죠. 그건 제가 정치검찰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비서실장 하셨기 때문에 국정총괄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슬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각별하실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라 노무현이 문재인의 친구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분인데 그 슬픔, 그 비통함. 근데 참 뭐랄까 뭐 개인으로 치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슬픔에서 어떤 슬픔을 딛고 한 발을 나간다기보다는 그 슬픔의 트라우마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 과감한 개혁을 못하는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잘 해낼 수 있고 아직 좋은 초반전에 좋은 기회를 많이 흘려보냈지만 아직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만 쌓인 게 적폐가 아니잖아요. 제 주 전공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분단 이후에 우리에게 쌓인 그 어마어마한 적폐에 우리 청산 못했잖아요.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5년에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에 이명박 박근혜의 폐단이 쌓인 겁니다.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참 좋은 분이죠. 근데 싸움꾼으로서 승부사로서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승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승부사로서의 체급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헤비급이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미들급 정도? 네. 우리 장혜당 PD께서는 그 두 분은 슈퍼비급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헤비급은 된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김대중, 노무현 같은 승부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는 실패의 경험. 아직 제대로 발휘 안 됐습니다만 그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너무 착한 사람으로 봤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선의를 갖고 대하면 저들도 기본은 하겠지.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돌아가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촛불 대중을 김대중 대통령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촛불 덕을 좀 보셨죠? 2002년, 2004년. 그런데 그때는 우리도 촛불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을 때. 촛불이 태어나기는 했으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던 단계.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촛불이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촛불의 역사도요, 여러분, 2002년부터니까 2002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2002년도에 일찍 태어났으면 투표권 갖는 거죠. 18세가 되니까. 2002년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촛불이 일어난 첫 해입니다. 촛불도 성년이 된 거예요. 성년 촛불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갖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때는 무슨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분들을 링 위에 올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4.15 총선입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밖에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은 100일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총선이라는 게 뭐냐면 4.15 총선 우리 개표 방송 마지막 이 시즌2의 마지막 방송이 4.16이에요. 4.16. 참 이거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럽니까? 진짜 저 선거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우리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혁명 60주기 어떻게 맞으실까요? 선거 끝나고 딱 사나흘 뒤에 일단 수유지에 가서 싹 기분 좋게 절하고 보고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4년 4.15 총선의 좌절. 여러분 2004년 4월 15일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무적의 투표부대. 그리고 무적의 투표부대가 가서 새 국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개혁을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새 국회 만들어 드립시다. 촛불 이후에 3년 만이에요. 3년 만. 촛불하고 그게 붙어서 바로 그때 새 국회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비록 늦었지만 2년 반 늦었지만 새 국회 만들어서 2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레임덕이 아니라 플라잉덕을 만들어 봅시다. 2년 동안에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해서 민주정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기틀을 만들고 그리고 내부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조미관계,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힘을 실어드립시다. 4월 15일 여러분들께 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방송은 무사히 잘 끝나셨습니다. 자, 댓글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예, 댓글을 좀, 예. 댓글 한번 자, 우리 죄송합니다도 시작을 했고, 아이고, 짜장 단무지님 한홍구 만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짬뽕 단무지님은 안 계신가요? 예. 말을 남거든요. 예. 현 세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학자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댓글에도 올라오는데요. 예. 20대 총선 결과는 예. 민주당이 123석이었어요. 123석. 네. 아, 예, 저게 정확한 게 아니고, 중간에 아마 개표 끝나기 전에 개표 끝나기 전에 신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표 최종은 댓글에도 올라왔어요. 어떻게 좀 뭐랄까 해야 되나? 양근님, 아유, 어제 슈퍼챗 쏴주셨네요. 예. 하늘바라기님, 양근님, 아유, 슈퍼챗 쏴주셨네요. 그게 아니고 한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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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라기님, 양근님, 아유. 자, 우리 강정실님은 민주당이 저럴 때는 느낌이 달라요. 마찰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인터넷을 끈다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럼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댓글을 못 보죠. 그러면 그 오디오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다고. 아, 예. 오디오 문제도. 지금은 또 문제가 해결됐네요. 예. 왜 그랬지? 왜 갑자기 오디오가 그랬지? 4년 중임제 하면서 국회 일정도 맞추는 방안.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와이어스 라인 마이크를 바꾼 건데 지금. 라인을 우리가 마이크를 바꿨는데도 또 문제가 나네요. 예, 일석차이, 예, 맞아요. 그 숫자가 바뀐 게 맞을 겁니다. 저게 아침 신문을 올린 거기 때문에, 아침, 그 다음날 거는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조그맣게 나와갖고 좀 큰 걸로 했더니 숫자가 맞지 않네요. 제가 좀 적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역사의 뼈아픈 순간, 자한당을 해제시키지 못한 것, 외구당을 척결했어야 한다 하셨었는데, 예. 하늘바라기님은 신장개업 성공. 이게 근데 어떤 댓글 때 말씀이, 예. 그 박근혜가 신장개업 성공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2002년은 촛불의 월드컵에 가져진 촛불이었고, 월드컵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나왔죠. 교수님이 있어요. 찰리 박님은 걱정이 많으시네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깔끔한 대통령이 없어요. 과연 임기가 끝나면 무슨 일이 또 있을지. 예, 문재인 대통령은 불려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을 거고요.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부패 사례들이 좀 그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예. 아미지다님은 40대 중반 여성인데 여태까지 한 투표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투표 여태까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욱님은 한 살 모자라서 노무현 대통령 투표를 못 하신 게 아쉽다고 하셨고요. 예.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서 욕할 자격 없다는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옛날 386들 우리 찰리 박님 지적해 주셨는데, 진보 개혁 진영이 개인은 전근대적인 그 생각 태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저한테도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 40대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예. 예. 노무현 때 세상이 변할 줄 알았고 지금도 세상이 변하고는 있죠. 세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빠르게도 변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세상 분명히 변하고 있는 건 맞아요. 30년 동안 정권 재창출하자. 예, 맞습니다. 50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권을 장기 집권하는 것도 좋지만 합리적인 보수가 나와주면은요, 뭐 우리가 잘못하면 정권 내주는 것도 정권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보수들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룰을 지키면은. 토착외고 자한당이 이해결기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있었던 건 문제가 아닌가요? 그 법사위원장은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여상규입니다. 여상규 안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이번에 불출마한다고 그랬고요. 전광훈 얘기가 나왔더니 그냥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렸군요. 그리고 이성욱님은 오히려 전광훈이 문정권을 도와주는 거다. 뭐라고 하셨는데 아까 황교안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 있다 하는 거랑 비슷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안철수 효과, 정몽준 효과에 대해서도 또 각자 경험들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강정실님,
찰스는 잊을만 하면 나오시니까 잊기가 힘들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 인재 영입을 보면 좋은 그릇 만들고 있습니다. 예. 좋은 분들 들어오는 것 같고 더 상징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청년들, 소수자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기득권화됐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민주당 당원에서 못된 놈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진정한 보수는 민주당. 그렇죠. 제대로 됐었으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수당을 만들고 민주당 일부하고 정의당하고 새로운 세대가 모여서 진보정당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얘기 꺼내면 공산주의자 빨갱이. 그래서 민주당 같은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데가 복지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안철수가 복지 얘기를 세게 하고 나갔었으면은 안철수 바람을 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기득권 측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도밥도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진보의 대안을 민주당에서 찾자. 민주당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민주당 좋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데 뭐랄까요, 좀 뒷심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심은 누가 만들어줘야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보수다. 네. 민주당은 진보정당은 아니죠. 진보정당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우셔서 119까지 부를 정도였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한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그 진정성만큼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는 거죠. 흑장군님은 아주 멀리 보고 투표할 거라고 해주셨고요. 권정숙님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그림으로 쥐와 닭 순실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쥐하고 닭이 너무 이뻐서 그림으로요. 왜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한당 괴멸. 예, 이제 거진 다 끝난, 이게 뭐 소리가 또 잘못됐었다고요. 소리 이상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여튼, 이제 잘 들립니다가 다시 왔고요. 음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변에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자, 우리 이제 주변에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첫 방송인데 여러 가지 방송 사고가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선거제도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왜 제대로 작동 못하는지 그 문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